자, 한국 부동산 두들겨 맞는 수순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걸어놨고요. 이런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 지금 거품을 계속해서 지탱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지금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더 가겠지만 해외 압력이나 해외 문제가 생겼을 때 글로벌 마켓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가 크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보면 계속해서 지금 연준의 파월 아저씨는 턱을 개고 앉아가지고 뭔가 부러지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 페드 펀즈는 계속 5점을 유지를 할 거고 장기금리가 드디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를 저한테 시장이 장기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연준이 올린 거 아니냐 하시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연준에서 QT를 했다는 건 금리를 당연히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기 쪽 금리를. 장기채가 도래해서 돌아오는 거를 리뉴를 하지 않고 그냥 나 돈 돌려줘 리딤을 하고 끝낸다는 거는 그 서플라이 하는 것 더 국채를 더 발행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의 동의하에 아니면은 연준의 허락하에 마켓이 장기 금리를 올리고 있다.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파월 아저씨가 장기 금리를 더 많이 더 급격하게 올리고 싶다 그러면 QT를 지금 하는 거에 2배를 때리면 돼요. 간단해요, 그냥. 저 아저씨가 지금 악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둘 다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인정은 안 했지만 YCC를 하고 있는 거죠, 나름. 일본처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뒷짐지고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계획 짜놓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한테 너는 시장이 금리를 올린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자 플러스 거기서 지금 QT 1년에 1 trillion 정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결국은 부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유럽이 됐건 미국이 됐건 우선 미국 얘기만 해보면 미국에서 만약에 뭐가 부러진다. 지역은행일 수도 있고 뭐 커머셜 리스테이트 마켓일 수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일 수도 있어요. 프라이빗 에쿼티도 많이 위험하죠. 제가 중국 편 얘기할 때 중국에서 딜 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망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살려주고 있지 않다 했을 때 제가 그때 그랬죠. 은행에까지 번지는 건 막을 겁니다. 기업들이 망하고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기업들이 망하는 거는 인용을 해도 은행까지 번지는 건 막을 겁니다. 즉 중국에서 보면은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어클이라고 하는 얘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얘들 옆에 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섀도우 파이낸싱 혹은 신탁. 이 신탁 회사를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신탁 회사를 미국의 프라이빗 에퀴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이 무너지는 건 막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프라이빗 에퀴티가 무너지는 걸 막지 않을 것처럼 이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엑스트라로. over and above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가 쓰고 내가 월급 받았던 거 이상의 남아있는 뭐 잉여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여윳돈을 갖다 넣은 거기 때문에 이 피들이 망하는 거 안 막아줄 거예요. 은행이 망하면은 막아주든가 아니면은 정리된 파산을 하도록 뭔가 유도를 해내든가 아니면 합병을 시키든가 강제로. 이 미국에서는 프라이빗 에퀴티 돈이 날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얘들이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물론 레지던셜 리얼 이스테이트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거용에도. 근데 커머셜에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들 돈이 날라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는 어떤 여파로 어느 순서대로 무너질지 모르죠. 뭐 펼쳐져 봐야 아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지. 얘들이 무너지면서 뭐 흔들릴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에어리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럼 3단계로 가면 이 파이낸셜 패닉이 오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면 억울할 정도로 이머징 마켓 신흥국이 두들겨 맞아요. 진짜 억울할 정도로. 자, 그 다음 차트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어느 웬만큼 큰 은행에서 나오는 그 차트 다 비슷하거든요, 거의.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이제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투기 등급, 이머징 마켓 코퍼레이트, 신흥국 기업채, 그 OAS, 그러니까 이제 옵션 애저스트 스프레드인데 이걸 그냥 가상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상금리. 근데 요게 투기 등급이니까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퍼센테지로 나와 있어요. 워낙 크니까. 투기 등급 채권이니까. 보시면 신흥국들이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니 리먼 났을 때도 26, 27%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정부기관들이 넘어가고 미국 은행들이 넘어가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넘어가는데 많이 두들겨 맞죠, 얘들이. 신흥국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플러스 뭐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 애들, 동유럽
얘들이 정말 억울할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그리스 문제 났을 때 두들겨 맞고, 물론 코로나 났을 때도 어느 정도 두들겨 맞았던 거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한 한 타이밍부터도 두들겨 맞고.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냐? 지금 6% 수준에 와 있거든요. 2023년 6월에. 이거 아주 양호한 수준이에요. 아직 들썩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 빨간 선을 쭉 제가 그냥 걷는데, 거보면은 이렇게 안정적이었,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낮았던 때는 이때가 되게 평화로운 때라고 보면 되거든요. 평화로웠을 때는 17년, 18년, 19년,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나마 이자율 조금씩 올리면서 QT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QT 조금씩 하고 있을 때, 그때 안정적이었고, 다른 때 보면은 이게 난리가 납니다. 이머징 마켓이. 이 차트가 이머징 마켓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 차트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른 게, 흑수저가 되게 치사하지만 금수저하고 다른 게, 지금 우리 문제 있는 거 보면 여태까지 지난 12개월, 18개월 동안 문제 있었던 게, 아니 인플레도 사실 금리 올려서 난리치고 하는 것도 미국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들이 돈 미친 듯이 제일 많이 풀었다가 지들이 9% 이상 가는 인플레이션, 지금 CPI 올라가는 거 그거 겪고 나서 그거 잡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거고, 장기 채권 문제 생기고 장기 고점 주담대를 30년짜리를 2.5%, 3%, 3.5%에 많이 내준 다음에 결국은 그거 듀레이션 리스크 관리 못 해가지고 은행들이 망했더니 그것 가서 자기들이 살려주는 거, 그것도 미국이고, 자기들이 다 지금 엎질러 놓은 물들을, 금수저 애들이 엎질러 놓은 물들을 금수저 정부들이 나와서 지금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정부 부채 문제 있었던, 길츠 문제 있었던 거, 2022년 말에 있었던 거 영국에서 난리 나니까 영란은행에 와서 또 돈으로 막아줬고, 크레딧 스위스 무너지니까 스위스 내셔널 뱅크에서 나와서 막아주고, 일본도 환율이 뭐 100엔 하던 게 150엔 가도 그냥 버티고 있는 거고, 계속 일본은 원래 그러려니 쟤네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리니언트해요. 그러니까 되게 치사할 정도로, 그러니까 꼭 부모가 무슨 큰아들만 좋아하고 큰딸만 좋아하고 약간 그 편애한다 그러나, 편애. 그러는 것처럼 얘들은 문제를 일으켜도 seemingly 되게 괜찮아 보여요. 정말 치사할 정도로. 금수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이용해서 버텨버린단 말이에요. 흑수저한테까지는 아직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는데,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만약에 흑수저 애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 만약에 한국이 이런 문제를 겪었다 그러면 지금 1,350원이 문제가 아니죠. 1,500원, 2,000원 막 뚫고 올라가겠죠.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무너졌다 생각을 해보세요. 걔네가 부도가 났다. 뭐 우리 대한민국 지금 채권이 막 가격이 뭐 미친 듯이 떨어져가지고 금리가 막 6%, 7%, 8% 올라가고 있다. 한전채가 난리가 났다. 막 이런 게 났다고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환율도 만약에 뭐 50%, 70%씩 디프리시에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 막 1,700원, 1,800원, 1,900원 갔다고 보면은 우리가 버티겠냐고요. 흑수저 애들이. 하나도 못 버텨요, 이게. 되게 치사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그 신흥국은 계속 그 400 빌리언 넘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낮거든요. GDP의 2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외환 보유율이 20에서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무식할 정도로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우리가 그만큼 덜 다친단 말이에요. 금리라도 높아져 있어야. 근데 금리 이제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벌써 우리가 익스포즈가 돼 있는 거죠.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야 급하니까 환율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거 따라잡기 위해서 급하게 올리면 더 악 영향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신흥국 애들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로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를 많이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 나라의 외환 보유가 얼만큼 빨리 떨어지는지, 이게 관심사일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금수저 애들은 어차피 다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달러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제한 그 무기한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타임 리밋 없이, 시간 제약 없이, 어마운트 제약 없이 그냥 통화 수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달러하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에서, 금수저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겪었다는 얘기 못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외환 보유를 보면 414 빌리언이 있다 그래요. 400 빌리언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터진 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쭉 올려놓고 있다가
안타깝지만 뭐 이자율 올리고 하면서 떨어졌어요. 예, 이제 원화가 많이 약해졌으니까 그 exchange rate 그때 당시 exchange rate 가지고 계산하는 거니까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올라가나 싶다가 이게 이제 지난 12개월 차트 많이 내려왔죠. 현재는 2023년 10월에 작년 10월 수준까지 밀려 있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와 있어요. 뭐 지금 당장 걱정하고 막 IMF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준은 아니지만 얘들을 계속해서 건강하게 좋게 잘 유지를 해야겠죠. 왜냐면 기준금리 쪽은 우리가 내려놨으니까 2% 낮게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건 내려놨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쪽에서는 더 이상 바랄 수가 없는 거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00 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바로 50%는 그냥 평가 절하가 된다 그랬어요. 얼추 40, 50, 60 사이인데 그 나라를 봤을 때 그 나라에서 외채 그러니까 foreign currency denominated 외화로 표기되어 있는 채권이나 빌린 돈에 의해서 한해서 12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12개월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 빚은 까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개월짜리가 아니라 내가 뭐 9년 전에 빌린 돈이 10년짜리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9년 전에 발행했으면은 1년만 더 있으면 내가 그 만기 돌아와서 갚아줘야 되죠. 그 돈을 다 합쳐서 까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은 까는데 나한테 들어와야 될 돈은 안 까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좀 되게 치사한데 계산 들어갈 때 얘들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앞으로 원화가 어떻게 될 거 같냐 1,400원이냐 1,500원이냐 계산 들어갈 때 내가 대한민국이 내줘야 되는 외화 의무는 제끼고 들어가고 까고 마이너스를 때리고 들어가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은 또 계산을 안 해요. 되게 치사해요. 예, 파이낸셜 마켓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냥.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이머징 마켓은 동유럽이 됐건 아시아가 됐건 남아메리카 됐건 항상 먼저 두들겨 맞고 시작해요. 그냥 돈 빼는 거야 그냥. 유행이에요 그냥. 왜 그런지는 그냥 그 파이낸셜 마켓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불안하다 싶으면 금 사고 미국 국채 사고 하니까. 아직은 괜찮아 보이지만 EM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 그러면 급격히 외환보유가 떨어질 거고 그래 왔듯이 FX 리저브가 정말 중요하다. 왜냐면 흑수저한테는 이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이거 지금 하나 딱 믿고 결국 이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게. 이건 딜레버리징은커녕 계속 부채를 늘리고 그냥 올라간 숫자만 보지 마시고 GDP 성장도 했으니까 GDP 대비해서 보셨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소리만 하고 거품 빼기를 아예 피하면서 표심 사야 되니까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나 가격 재설정, 리프라이싱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빚은 늘어나고 이런 안 좋은 입장이니까 이게 걱정이다. 예, 근데 이제 크게 터질 것 같다. 이대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흘러가는 추세로 봐서는 분명히 크게 문제가 하나 뻥 터질 거고 어딘가 부러질 거고 부러졌을 때 그냥 괜스레 이머징 마켓 두들겨 맞을 거고 그러면서 한국 같은 나라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더 많이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나마 불행 중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흑수저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금수저에 비해서 부채 인계점이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훨씬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봤을 때 톨러레이트 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 수준이 훨씬 낮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만 발을 미끌해도 일본은 진짜 미끌을 5번을 해도 일본이니까 그렇게 차우선 그냥 갈 수 있는데 한국은 한 번만 미끄덩하면 바로 그걸 물고 늘어져서 그냥 두들기고 패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다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은 망할 때 성장률이나 뭔가 지수를 봤을 때 만약에 망한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얘는 산 거냐 죽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서서히 내려간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꿍 떨어져요. 그냥 직방 떨어지고. 근데 다행인 건 직방으로 올라갈 수 있죠. IMF 끝난 다음에 그랬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스트럭처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요. 두들겨 맞고 그냥 그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았을 때 그때 현찰 있으신 분들은 주춤하시면 될 겁니다. 또 하나 다행인 거는 이렇게 크게 떨어지고 두들겨 맞고 나면은 혼인율하고 출산율이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집값이 다시 재조정되고 많이 거품이 빠진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좋죠. 인구 문제 지금 0.7명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그건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3단계 지나서 4단계로 가면서 원화 약세가 올 거고 그 다음에 한국 FX 리저브가 외환보유가 재조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 두들겨 맞고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도 문제가 생기고 하면
우선 화폐가 약세가 오겠죠. 원화 약세가 생길 거고, 그거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협도 올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뭐 거기 가지 않았지만 벌써 한국은 GDP 저성장 시대에 지금 벌써 들어와 있죠. 1.5%, 1.4%를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수준인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 그러면서 실질 소득 감소하고 소비 위축하고 계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이 악순환에 들어서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홍콩 상황을 보면 한국하고 너무 흡사해요. 홍콩이 지금 항생이 3만까지 올라갔다가 항생 지수가 17,000인가 18,000에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홍콩이 어떤 상황이냐면 중국화가 되면서 미국 기업 시민, 영국 기업, 영국 사람들 다 떠나면서 그 떠난 자리를 홍콩 사람들은 중국 부호들이 들어와서 메꿔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가 되게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 한민족이니까 같이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 큰 오산이었던 게 중국 리오프닝 하면은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한국이 생각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홍콩도 중국 부호들이 들어오기는커녕 중국 상을 보니까 지금 자기 코가 석자거든. 그쪽도 지금 부동산 기업들 망하고 상황이 안 좋잖아요. 자기들은 뭐 성장 4.5% 5% 하고 있다고 하지만 밀려 들어올 줄 알았던 중국 사람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홍콩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이 저도 여기서 사업을 하지만 되게 안 좋아요. 사업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되게 한국하고 비슷해요, 지금. 홍콩 출산율이 좀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6개월 전인가 이게 0.87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OECD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한국 다음에 아마 2등일 거예요. 되게 비슷해요, 한국하고 진짜 여러모로. PIR도 얘가 홍콩이 24까지 올랐고 지금 20 언저리에 있습니다. 한국이 18까지 갔었죠, 아마. 가계부채를 보면 한국이 102%인가요? 홍콩도 96%예요. 근데 얘들은 이게 2013, 14, 15 벌써 한국보다 4, 5년 전부터 이게 이렇게 맥스로 갔거든요. 그래서 HSBC나 스탠더드 차트드 은행 그 재무제표를 보면 얘들이 지금 700인가 800%까지 나가 있어요. 미친 거예요, 지금. 이거를 무너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홍콩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얘들도 한국하고 똑같이 이렇게 크게 지금 모든 숲이 최대치로 팽창되어 있을 때 왜 한 7, 8년 전만 해도 홍콩 집값을 들으시면은 한국에서 2014년, 15년 이때만 해도 홍콩 집값 들으시고 나서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좁은 집이 그렇게 비싸다고 했는데 한국 집값도 지금 똑같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나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에 와 있으니까 홍콩 집값을 들으시면 아 그래? 뭐 그래 좀 비싸네. 약간 이 정도 수준으로 바뀌었어요. 고개 끄덕이는 수준으로. 한국도 안 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거죠. 한국도 그만큼 미친 거죠, 집값이. 이 최대치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 원금 요만큼 내고선 이걸 다 론으로 깔고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홍콩이. 최대치예요, 지금 얘들도 이 가계부채가. 근데 여기는 더 빨리 지금 약진을 보이고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 번째는 중국에서 안 들어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US 달러하고 페그가 돼 있단 말이에요. 페그가 돼 있으니까 달러 5.5%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얘들은. 달러가 5.5% 있으면은 홍콩 레이트는 5.75에 항상 0.25%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옛날에 프라임 마이너스로 들어간 애들이 프라임 플러스로 돌아서서 여기에 나가는 돈이 엄청나니까 홍콩 부동산 시장이 드디어 가격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제가 보기엔 여기도 두들겨 맞아야 될 게. 그리고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 30년 모기지로 가지만 고정으로 가지만 홍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다 비슷하게 5년치로 가기 때문에 이 두들겨 맞는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해요. 한국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고 주머니에 지금 사람들이 지갑을 더 닫고 돈을 안 쓰는 상황이 되게 흡사해요. 한국하고. 근데 한국보다 조금 빨라요. 한두 걸음 정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되게 안 좋죠.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보는 건데 버티는 건데 그래서 6단계로 넘어가면은 이 악순환이 지속이 되면서 오를 게 결국은 실업률 연체로 오를 거고 한국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서 1금융권을 포함해서 아직은 1금융권 연체율이 뭐 0.5%다 1%가 안 된다 하지만 이게 오르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러면서 기업들 부도율 올라갈 거고 사람들 그나마 요즘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이혼율 올라갈 거고 자살률까지 올라갈 거다. 이 전 세계에서 1등 부채 보유가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실감할 겁니다. 한국이. 간단히 말해서 한 달에 300 버는 사람이 있는데 한 달에 300 버는 청년이 빚이 1억이 있는 청년하고 A라는 청년하고 빚이 하나도 없는 B라는 청년을 봤을 때 얘들이 어떻게 버티겠냐는 거죠.
완전히 천지 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버티고 앞으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은 지금 A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면은 한 번이라도 미끄덩하면은 돌아올 수 없다. 제대로 굴러떨어질 그럴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고 나면 7단계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어김없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서 계속 실업률 오르고 문제 생기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보나 안 보나 guaranteed 구제금융 들어오겠죠. 부양책 나오겠죠. 이건 불을 보듯 뻔하죠. 금리 인하까지 할까? 설마. never say never, but 설마. 만약에 연준이 5.5% 유지를 하고 있으면 설마 3.5 밑으로 가긴 어렵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미친 짓을 할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들어오면서 또 살리겠다고 또 그 다음 또, 대선, 총선 이겨야 되니까 승리하겠다고 갖다 돈을 풀어 제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원화 약세로 이어지면서 외환 보유가 흔들리는 수준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2개월 미만 이하로 남은 외화 부채 상환금 제끼고 들여다보면서 더 불안해질 거다. 코리안 원화가. 그리고 나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 제 생각에는 그 미국의 중앙은행이 인플레 터지기 전까지 절대로 QE를 멈추지 않고 이자율을 조금 더 올릴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0%로 갔잖아요. 이건 파월 아저씨도 그랬어요. 이런 만행을 멈추지 못했잖아요. 이 못한 것처럼 한국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도 절대로 원화가 벼랑 끝으로 몰릴 때까지 안 멈출 겁니다. 이거를 미리 알아서 멈춰주면 좋은데 참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요. 못 멈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살짝 조정 오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미친 짓을 멈추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고점 대비 7, 80% 하락한 값에 줍줍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한국은행이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한국은 좀 표현이 그런데 약간 한국은 중간이 없어요, 보면. 진짜 겁나 잘해서 막 이렇게 가든가 겁나 나락으로 갈 때까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떨어져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가? 좋은 거죠. 예, 뭐 잘해서 뭐 K-드라마, K-팝, K-무비 하면은 막 1등하고 막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중간한 중간이 없어요, 한국은. 완전 냉탕, 온탕이야, 보면. 뭐 아니면 도. 예. 약간 그런 느낌? 그 적정선에서 사람이 이렇게 탐욕이 있으니까, 그리드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끊고 나온다는 게 쉽진 않아요. 모든 게. 예, 저도 그건 아는데, 한국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뽀짝 날 때까지 올라가고, 완전히 다 뽀그러질 때까지 떨어지는. 예.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GDP 대비 부채가 1등 하고 있는 거고, 그 1등이 있기 때문에 나락으로 굉장히 크게 떨어질 거다. 굉장히 심한 조정을 받을 겁니다. 흑수저로서 금수저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그게 제 비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을 할 겁니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마지막 장은 아닌데 그냥 우선 이론편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부동산 이론편은 여기서 끝내고 단기 실존도 찍으려고 그랬는데 부동산 이론편을 2개로 나눠서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제가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단기 실전편도 드릴 말씀은 많이 있으니까 우선 그때 더 상의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지금 상황 보면 미국 시장 보면 10% 떨어지고 계속 하락 시장인데 저게 왜 하락인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10%가 10년물이 4%, 4.2% 하던 게 지금 5%가 있다 그래가지고 4.8 갔다 그래가지고 C급에서 판다 이런 건데, 뭐 은행 어닝스 안 좋게 나왔으니까 떨어졌다 이러는데 그게 다 저렇게 10%까지 떨어뜨릴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숏포지션을 스퀘어 한 거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다우가 32,000이라 그러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전 지금 바이 할 것 같아요. 롱 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저게 저렇게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무슨 뭐 밸류에이션이 새로 들어가서 4.8%를 넣었더니 모델에다가 4.2%보다 그랬더니 뭐 주식값이 낮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파는 거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갈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옆에 있는 애가 파니까 나도 팔아야 될 것 같아서 파는 약간 그런 느낌? 뭐 지금 큰 게 부러진 게 없잖아요. 난리 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깐 괜히 저러는 거 아닌가, 다시 튀어오를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단기 실전에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우선 이론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